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저번 달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했었어요. 그렇게 빈살만을 만났지만 별로 성과 없이 돌아왔습니다. 오펙 증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잡았습니다. 미국 내 셰일 업체들이 시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었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플레 피크아웃이 또 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유가가 자연스럽게 또 꺾이고, 이제는 이란과 핵합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유가가 6월 초에 120달러가 넘었었는데 지금 8월 현재 87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유가는 당장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 증시에서 가장 우려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지수도 한 달 동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과 사우디의 빈살만의 만남이 유가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럼 시진핑 주석은 왜 사우디에 직접 가는 것일까? 브릭스 가입에 사우디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전에 펀드 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눈물 흘리게 했던 그 펀드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 5개의 국가, 그러니까 한때 이제 자원을 바탕으로 하든 공업을 바탕으로 하든 빠른 성장을 이끌었던 국가들, 신흥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면은 시장 평균보다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유행해서 이 펀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2011년에 유럽 쇼크 터지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갔죠. 예. 그게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였습니다. 지금은요, 경제 동맹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브릭스를 합치면요, 인구가 33억 명 이상이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 GDP의 33% 이상 되고, 세계 무역의 20% 이상, 세계 외환 보유액의 35% 이상을 가진 거대 규모의 동맹 단체로 바뀝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다른 나라들도 참여를 했어요. 총 13개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란, 아르헨티나, 알제리, 이집트, 세네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피지, 말레이시아, 태국인데 이 국가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냄새 나지 않아요? 1대1로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이 브릭스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은 언젠가 피할 수 없는 한판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때를 대비해서 브릭스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쿼드 4개국 있잖아요. 인도, 미국, 호주, 일본.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시켜서 이 규모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기존의 G7 국가들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이 G7과 쿼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서로 패권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상대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1대1 전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미국 팀, 중국 팀으로 나뉘어서 신냉전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군사적 마찰보다 경제 블록을 묶은 돈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의 전쟁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군사적 전쟁으로도 발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중국이 브릭스를 공고히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해볼만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13개 브릭스 회의에다가 최근에 사우디가 참석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이 방문하는 것도 브릭스로 사우디를 편입시키려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가 중국이고, 사우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과 사우디가 사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가 브릭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편이에요. 사우디가 브릭스로 넘어가게 되면은 브릭스 국가들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러시아에서만 공급받는 건 좀 한계가 있는데, 러시아랑 사우디, 또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오펙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에 석유를 빵빵하게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석유 공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기에다 남아공, 브라질 자원도 풍부합니다. 아르헨티나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원은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원국들이 중국과 인도에 공급을 해주고, 인도와 중국은 공산품 IT 제품이 또 강하잖아요. 이거를 제조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브릭스 블록 내에서 금융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내 또는 세계 시장에 대한 경제를 장악하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신흥국들에 투자를 해주고 자원국들에게 투자를 해줍니다. 신흥국, 말이 좋아 신흥국이지 거의 개발도상국들이잖아요. 아까 가입하려고 했던 국가들 보면은 그 국가들에 투자를 해서 1대1로를 강화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패권국들 위주로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블록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과 경제적으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시아의 결제 시스템도 마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브릭스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풀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그런데 중국의 유니온페이 결제 시스템을 쓰면은 가능해집니다. 해외 송금에 쓰이는 스위프트 시스템도 배제됐었는데 중국의 CIPS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CIPS를 쓰는 국가가 현재 103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고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러시아, 중국, 사우디가 달러를 거치지 않는 결제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페트로달러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1970년대 초반에 닉슨 쇼크 그리고 오일 쇼크가 벌어지면서 미국의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뻔했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 덕분에 세상의 달러가 중동으로 갑니다. 석유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그 중동은 달러를 다시 영국의 영란은행, 미국의 뉴욕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주죠. 미국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 국가애들에게 소비를 해주면서 달러를 공급하고 물건을 사줍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돈도 중동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달러가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순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일을 달러로 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순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거고 달러의 활용처가 급감하게 됩니다. 즉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패권국들이 화폐를 다양하게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금 루블로 가스 결제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로 중동에서 원유를 사고 싶어 합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달러의 입지가 가장 약한 시기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달러의 가치를 역사적인 고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달러 지수가 내려가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인플레와 전쟁, 금리 인상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릭스 자체 생태계 전략에 큰 문제도 하나 있는데 중국과 인도의 수출 비중 1위가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미국으로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미국이 중국의 물건을 안 사려고 규제를 강화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돈줄이 빠르게 말라버려요. 이를 극복하려면 이제 중국 내에서 내수 강화, 유럽이나 아세안에 대한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물건이 아니라 중국 물건을 쓰라는 강요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수만으로도 한계가 있겠죠. 과거 수백 년간 강대국들이 했던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브릭스 블록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소련과 미국의 제국주의 시절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미국이 독점했던 시절이고 이제 중국이 미국과 제국을 나눠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도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도록 미국이 치포 동맹을 맺고 있고 중국산 물건에 관세를 물리고 대만의 펠로시와 상하이 의원들이 방문하는 것들, 호주가 대규모 해군을 양성하고 있는 것들, 독일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 일본의 자위대가 힘을 키우는 것을 미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사우디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오펙의 수장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의 석유 패권이 중국에 기울게 되면은 두바이 이후 주요 소비국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눈치를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를 졸속으로 하는 느낌을 보여줬는데 이란과 핵 합의를 통해서 유가를 낮추고 사우디의 핵무기 야욕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단순히 뭐 석유 증산에 대한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나고 갔던 거기 때문에 이란과 핵에 대한 문제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미국이 이란과 핵 합의를 해오고 핵 포기를 통해서 중동의 평화를 좀 더 유지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중국과 더 많이 친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죠. 미국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네. 그러면서 우선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보자. 인도처럼 해보자. 그래서 실리를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란과의 핵 합의가
임시방편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가는 게 뭐 유가가 떨어지는 거야, 오르는 거야, 주식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2부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